그날 베트남의 한 공장에서 출근이 아니라 실업이 찍힐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세라는 단어를 뉴스에서만 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선 그 한 단어가 월급날과 학비와 병원비를 한꺼번에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빌린 한 나라의 심장이 멎을 뻔했던 밤에서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장의 보고서가 서울로 올라온 순간부터요. 그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살지만 지금 움직이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장을 옮기면 숫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하나의 문장을 반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바뀝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책임져야 하나?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나라는 나라고 회사는 회사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면 모두가 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면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상하게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판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 판에는 세 나라가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이재용.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드러나거든요. 한 도시의 내일이 한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장에선 그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라인이 줄어든대. 누가 말했다더라. 진짜래? 저는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한 사람의 메시지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걸린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에서 가장 조용해야 할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절대 밖으로 새지 않는 그 라인의 움직임이요. 그 움직임이 향한 곳은 지원도, 구호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군가를 살리는 동시에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는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고, 한 기업의 미래가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십만 가족의 내일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잊지 못하는 건 그 선택의 이유가 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을까요? 정면으로 부딪혔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놀랄 방식으로 판을 바꿨을까요?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베트남 북부방림공단의 아침 공기는 늘 비슷했어요.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요. 기숙사 앞 국수 가게에서는 뜨거운 김이 먼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출근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출입 게이트 앞에서였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각도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거의 얼굴을 화면에 붙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가락이 떨리면서 화면을 위아래로 계속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입술은 말 없이 아하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고요.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옆에 서 있던 투안에게 물었습니다. 투안, 무슨 일 있어요? 투안은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뉴스 속보 알림이 크게 떠 있었어요.
제 눈에는 딱 한 단어만 박혔습니다. 관세. 관세라는 단어는 원래 책 속 단어잖아요.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관세가 누군가의 출근을 멈출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림공단에서는 달랐습니다.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월급이었어요. 아이의 학비였고, 기숙사 월세였고, 병원비였고, 고향집으로 보내는 송금이었습니다. 투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관세 얘기 꺼내면 라인 줄어들 수도 있대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줄어들 수도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공단이 어떤 곳인지 매일 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공단은 그냥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어요. 식당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세탁소가 있고, 통근버스가 있고, 작은 병원이 있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노점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 박동이 생산 라인 리듬과 맞물려 뛰고 있었어요. 저는 출입증을 찍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평소처럼 하얗게 깜빡였는데 그날은 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장 게시판에는 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요. 그 아래로 누군가 급히 출력해 붙인 종이가 하나 더 보였습니다. 라인 운영 변동 가능성, 공지 전까지 루머 유포 금지. 문구가 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베트남으로 발령받아 왔던 날, 한국 본사 교육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큰 비중이 베트남에서 나온다. 전 세계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찍힌다. 그 말이 그동안은 자부심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목에 걸린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중이 크다는 건 흔들리면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한국 본사협력사 품질 쪽에서 일하다가 베트남 현장 지원으로 파견 나와 있었어요.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를 올리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아침 제가 들었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예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사람들의 침묵 말입니다. 제 자리로 들어가려는데 한국인 주재원인 민지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정우, 회의실로 바로 와요. 민지는 평소에 말끝이 단정한 편인데 그날은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저는 무슨 회의예요? 라고 물었고요. 민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세 관련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쏟았는지 약한 쓴내가 났고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는데 색깔이 빨간 쪽으로 치우쳐 보였습니다. 협력사 사장인 하이가 앉아 있었고 베트남 생산 책임자인 람이 앉아 있었고 물류 담당인 끼엔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민지도 있었고요. 모두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잠깐 올렸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선의 움직임이 여기 분위기 심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관세 압박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대미무역 흑자가 크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민지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이 공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향 수요가 빠지면 라인 감산이 언제부터입니까? 민지가 확정은 아닙니다라고 답했지만 민지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이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정우, 협력사 쪽은 이미 주문이 줄까봐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은행은 숫자로만 보는데 협력사 직원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이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제일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괜찮다라고 말해주길 바랐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기엔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국향 베트남 스마트폰 수입 흐름이 약해진 구간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도 생산과 수출량 조정이 거론됩니다. 그 말이 나오자
투안이 복도에서 보여줬던 그 휴대폰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속보 한 줄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렇게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주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주문이 줄 수 있습니다. 주문이 줄면 라인이 줄 수 있습니다. 라인이 줄면 야근이 사라집니다. 야근이 사라지면 월급이 줄고요. 월급이 줄면 바로 오늘 저녁 식탁이 달라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너무 명확해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인의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은 자꾸 위를 봤습니다. 천장에 무슨 경고등이 달려있는 것처럼요. 작업대에서 부품을 옮기던 투안이 저를 보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우, 괜찮겠죠? 투안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투안은 대답을 원한 게 아니라 버틸 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투안에게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요.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 투안의 하루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투안, 오늘은 실수 없이 더 깔끔하게 갑시다. 이럴 때일수록 품질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투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도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소음이 가득한데 그날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람이 식판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람은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람이 요즘 아내한테 말하기가 겁나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이번 달 야근 얼마나 합니까? 아이 학원비 괜찮습니까? 람이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어요. 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저는 람의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관세가 경제 단어가 아니라 가족의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밥맛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후가 되자 민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우, 본사 쪽에서도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베트남만이 아니라 인도, 한국 증상 같은 얘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다거점 탄력 운용이라는 말은 전략적으로는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뜻으로 번역됩니다. 여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가 비워질 수도 있다. 그 번역이 사람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우리도 움직입니까? 민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말로 답했습니다. 민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가지는 압니다. 관세는 숫자에서 시작해도 결국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공단 밖 풍경이 다시 보였습니다. 국수 가게는 여전히 김을 올리고 있었고요. 통근버스는 여전히 사람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버스 창문 안 얼굴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피곤해도 안정이 있었는데 그날은 안정이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하루가 아니라 도시의 내일이 흔들리는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미 공장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요. 서울 어딘가로 누군가의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해야 할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멀리 공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삶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멈추려면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요. 회의실에서 나온 뒤에도 머리가 멍했습니다. 라인의 소음이 다시 들리는데도 귀에는 계속 관세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삼성현지 법인 쪽 회의가 한 번 더 열린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민지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는데 짧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우,
숫자 정리해서 올라오세요. 삼성 현지 법인 회의실은 공장 쪽 회의실보다 조명이 더 밝았어요. 밝은데도 답답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는 주차장이 보이고 주차장 너머로는 공단 도로가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는 통근버스가 지나갔고 그 버스 안에는 분명 방금 전까지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 파견으로 온 전략 담당자인 태수도 보였고요. 현장 생산 운영 책임자인 민지도 앉아 있었고, 물류 담당 끼엔도 있었고, 협력사 쪽에서 하이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트남 생산 책임자 람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람은 물컵을 손에 쥔 채 컵 표면의 물방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태수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곧바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줄지어 올라왔고 숫자 옆에는 빨간 화살표가 보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국향 수요가 빠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확정된 관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주문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공장 게이트 앞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던 투안의 얼굴이요. 점심 식당에서 숟가락 소리만 나던 그 정적이요. 저 숫자 하나가 저 얼굴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숨막혔습니다. 기엔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선적 스케줄 쪽에서 변경 문의가 늘었습니다. 미국 쪽 바이어가 리드 타임을 다시 묻고 가격 변동을 가정한 견적을 요구합니다. 기엔이 덧붙였습니다. 관세가 붙는다는 소문만으로도 공급망은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하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요. 라인이 10%만 줄어도 협력사는 바로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이미 대출이 있습니다. 아이 학비가 있고 고향 송금이 있고 부모 병원비도 있습니다. 하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이는 숫자보다 그게 먼저 보입니다. 람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람은 현장을 압니다. 품질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납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람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거점 분산이 필요하다는 말, 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옮기면 품질도 납기도 협력사도 같이 터질 수 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인도 증산 시나리오, 한국 증산 시나리오, 베트남 탄력 운영. 태수는 말을 골랐습니다. 삼성은 베트남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는 베트남, 인도, 한국 같은 다거점 생산을 탄력 운영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뻔했습니다. 탄력 운용은 참 예쁘게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줄이고 늘리고입니다. 어떤 라인은 멈추고 어떤 라인은 돌리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러지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부러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민지가 메모를 하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말이 줄었습니다. 투안 같은 기술자들이 웃긴 웃음을 짓습니다. 람이 말한 것처럼 실력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이번엔 실력 문제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더 불안하게 만들까봐 겁났어요. 태수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화면을 띄워놓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공장을 옮기면 숫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기는 파장은 회사 밖으로 번집니다. 태수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공단이 멈추면 도시가 멈춥니다.
도시가 멈추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떨어지자 다들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숫자에서 시작했는데 사람으로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의 선택이 회사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회의가 길어지면서 누군가 커피를 새로 가져왔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아무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침묵이 저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옮기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무너진다. 그 계산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회의가 잠깐 쉬는 시간에 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람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정우, 람이 어제 집에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람을 바라봤습니다. 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야근 더 잡힐 줄 알았는데 회사가 조용해졌다고요. 람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람이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숫자 모릅니다. 아내는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그런데도 조용해졌다는 걸 먼저 느꼈습니다. 저는 람의 말이 너무 선명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관세라는 단어를 사람의 체온으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람에게 말했습니다. 람, 정우도 현장 내려가서 더 듣겠습니다. 정우가 본사에 올릴 문장, 숫자만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맙습니다가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자 태수가 결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현실적인 문장만 남겼어요. 미국향 수요 변화 모니터링 강화, 생산 조정 시나리오 검토 지속, 협력사 충격 최소화 방안 검토. 그 문장들은 정답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문을 나가면 저는 다시 공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투안이 있고 람의 팀이 있고 하이의 협력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지 더 큰 공포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민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오늘 보고는 서울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이 사안은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지는 잠깐 숨을 고르고요. 산업부 라인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국가가 움직인다는 건 판이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판이 커지면 누군가는 더 살고 누군가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공단의 상가들을 일부러 천천히 봤습니다. 세탁소에는 작업복이 잔뜩 걸려 있었고요. 편의점에는 야간 근무자들이 사갈 에너지 드링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국수 가게 사장은 의자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갑자기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저 의자도 닦을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썼습니다. 숫자를 적다가 멈추고 다시 문장을 고쳤습니다.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 중입니다. 불확실성만으로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루머가 먼저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문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보고서에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공장을 옮기면 숫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도 손끝이 계속 차가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도 마음은 눌리지 않았어요. 베트남 공단의 밤은 늘 습하고 조용한데
그날 밤은 유난히 소리가 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도, 기숙사 복도의 발자국 소리도 전부 경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제가 쓴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만으로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과장처럼 보일까봐 다시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투안에 떨리는 손, 람의 굳은 입술, 하이의 굽은 어깨가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받았습니다. 정우입니다. 태수는 인사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정우, 보고 올라갔다. 태수는 원래 올라갔다 같은 표현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 목소리에 속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본사 반응이 어떻습니까? 태수는 짧게 웃지도 못했습니다. 본사만 문제가 아니다. 태수는 말을 고르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 라인으로도 넘어간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장 안에서 시작된 불안이 국가의 테이블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국가가 움직이면 판이 커집니다. 판이 커지면 선택이 무거워집니다. 선택이 무거워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태수가 제 침묵을 알아챘는지 바로 덧붙였습니다. 정우, 오해하지 마라. 정부가 기업 도와준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베트남이 흔들리면 한국 산업 생태계가 같이 흔들린다는 결론이 나왔다. 태수는 생태계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태수도 현장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숫자를 보지만 숫자 바깥을 상상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산업부 쪽입니까? 태수가 답했습니다. 산업 라인으로 먼저 간다. 베트남 쪽 상황이 단순 현지 이슈가 아니라 공급망 이슈라서 속도가 빠르다. 태수는 잠깐 멈췄다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입술을 세게 다물었습니다. 베트남 기숙사 방 한 칸에서 대통령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투안과 라미 팀이 내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대통령실로 가는 동안에도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잠깐 뒤 민지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우, 내일 아침 화상회의 준비해요. 본사, 그리고 정부 쪽까지 묶인 회의일 수 있어요. 민지는 늘 말이 단정했는데 문장 끝에 조심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으로 일찍 들어갔습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이미 회의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투안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우, 오늘은 뭐가 정해집니까? 저는 투안을 바라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투안, 오늘은 정한다보다 막는다에 가까울 겁니다. 투안이 이해했는지 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안의 고개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화면에 서울이 연결되었습니다. 태수도 보였고 본사 다른 팀들도 보였습니다. 조금 뒤에는 정부 측 참석자도 접속했습니다. 산업부 쪽에서 온 참석자는 이름표에 지훈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인사부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정확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말했습니다. 루머가 공장보다 빠릅니다. 라인 감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야근이 줄 거라는 공포가 이미 생활을 흔듭니다. 협력사 현금 흐름은 작은 변동에도 즉시 반응합니다. 품질과 납기는 단기 대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말끝을 정리하면서도 목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이 질문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민지가 대신 답했습니다. 베트남 현장에서는 정부 분위기도 예민합니다. 삼성의 생산과 수출이 베트남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민지는 인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외교가 필요한 순간에는 단어 하나가 칼이 될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즈음, 태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다. 태수는 화면 밖 누군가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산업부 보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수는 마치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현장에서 품질 점검을 돌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는데 발신자는 태수였습니다. 대통령실 보고 올라갔다. 문장은 짧았고 짧아서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작업대 옆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단어가 체크리스트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태수는 곧바로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정우, 방금 들은 내용만 공유한다. 대통령실에서 첫 질문이 나왔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들었습니다. 태수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삼성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생태계인가?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앞이 맑아졌습니다.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사실 한 줄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사람부터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바로 그 핵심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 지원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베트남의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 공급망도 고려해야 한다. 태수는 한숨을 아주 짧게 쉬었습니다. 정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저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질문이 현장에 도움이 됩니까? 태수가 잠깐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도움이 된다. 사람을 빼놓고 계산하지 않겠다는 신호니까. 태수는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질문이 이재용에게도 전달될 거다.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이재용은 현장에서 멀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공단의 불빛은 결국 이재용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계산한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이 동시에 움직이면 책임이 계산에 들어온다. 태수는 마지막 문장을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이재용도 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라인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투안이 작업을 마치고 장갑을 벗고 있었습니다. 람도 멀리서 현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하이 협력사 직원들도 포장 구역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질문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저는 투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투안, 오늘은 공장 밖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투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우, 누가요? 저는 투안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삼성만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냐고요. 투안은 잠깐 멈췄다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투안의 얼굴에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무너지는 속도는 느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현장이 원하는 건 화려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원하는 건 당신들 삶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가 오면 사람은 하루를 더 버팁니다. 하루를 더 버티면 선택할 시간도 벌립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재용에게도 질문 전달됐다. 이재용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공장을 옮기면 숫자는 맞을지 몰라도 사람은 무너진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현장 회의실에서 제가 보고서에 적었던 문장이 이제 더 높은 곳에서도 같은 의미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싸움은
이제 공장 안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테이블과 베트남의 테이블이 연결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감정으로는 풀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설계가 필요한 싸움이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제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설계.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이 던져진 순간부터 이 문제는 감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베트남 현장은 살려야 하고요. 미국은 자극하면 안 되고요. 삼성은 품질과 납기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맞추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제 자리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내일 베트남 쪽이랑 실무 연결 들어갑니다. 산업부 라인도 같이 움직이고요. 저는 민지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민지 표정에는 지금부터는 말 하나가 뉴스가 된다는 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안 분위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는 여전했는데 사람 소리가 줄었습니다. 투아는 작업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람은 현장을 돌며 사람들 눈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하이도 협력사 쪽을 정리하느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투안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투안, 오늘은 교육 공지 나오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투안이 물었습니다. 정우, 교육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인이 줄어드는 이야기만 돌면 공포만 커집니다. 그 대신 바뀌는 공정이나 업그레이드 쪽으로 움직이면 사람 마음이 조금은 붙잡힙니다. 투아는 제 말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붙잡힌다는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점심 무렵 민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서울 쪽 접속창이 떠 있었고요. 태수도 들어와 있었고 산업부 쪽 지훈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쪽 실무진 접속창도 함께 떠 있었습니다. 베트남 쪽 실무진은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딱딱하다는 건 예의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은 오늘 충격 최소화라는 단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충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숫자만 보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말을 멈추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삼성 현지 운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지점이 어디입니까? 저는 한 박자 쉬고 답했습니다. 루머가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라인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먼저 퍼지고 야근이 먼저 사라지고 가게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 다음이 협력사입니다. 협력사 현금 흐름은 하루 단위로 꺾입니다. 마지막이 품질과 납기입니다. 품질과 납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태수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거점 탄력 운용은 말로는 쉬운데 현장에서는 칼입니다. 베트남에서 줄이면 인도나 한국에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빠지는 속도가 협력사 붕괴 속도보다 빠르면 돌아올 발판이 사라집니다. 태수는 그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도 지금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철수 예고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베트남 쪽 실무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현장은 단순 생산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 청년 일자리와 도시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베트남 쪽 실무진은 잠깐 멈추고 더 직설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베트남도 흔들립니다. 그 문장은 압박이 아니라 사실 진술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문장을 받아 적듯 말했습니다. 지훈도 같은 결론입니다. 베트남이 흔들리면 한국 공급망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한쪽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훈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관급 라인에서도 협력 강화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대미 관세 압박 국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같이 리스크를 낮추는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테이블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운영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본사 리스크 테이블이었고요. 이제는 통상과 공급망 테이블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 한 줄이 외교가 됩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은 절박하고 한국은 복잡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지는 동맹 같은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베트남 쪽이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베트남 쪽 실무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 쪽 실무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편만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베트남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 모순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이 문제를 대결로 끌고 가면 다 같이 집니다. 태수는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패키지가 뭡니까? 태수가 한 글자씩 눌러 말했습니다. 미국이 납득할 명분. 베트남이 받아들일 산업 업그레이드. 삼성이 지킬 품질과 납기. 협력사가 버틸 완충 장치. 태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묶어야 합니다. 저는 태수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공장 게이트 앞에서 굳어있던 얼굴들. 식당의 정적. 기숙사 복도에 붙은 대출 상환일 메모. 그 모든 걸 구조라는 말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감동으로는 못 막습니다. 기부로도 못 막습니다. 설계로 막아야 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장관급 라인에서 협력 강화와 충격 최소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2030년 교역 목표 같은 장기 프레임도 같이 걸 겁니다. 지훈은 말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장기 목표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불안을 줄이는데 필요한 안정의 언어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책 언어가 현장 공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직후 민지가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정우, 한국 쪽에서 기업들 면담도 들어갈 거예요. 삼성뿐 아니라 LG, 현대 같은 기업들까지 묶어서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충격 최소화. 민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면담이 시작되면 바깥에서는 뭐가 터진 거냐는 말이 더 크게 돌 수 있다는 거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투안이 제 쪽을 힐끗 보다가 다가왔습니다. 투안이 물었습니다. 정우,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투안에게 가능한 한 사실만 말했습니다. 서울과 베트남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투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라인 괜찮아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답했습니다. 투안, 오늘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방향은 잡히고 있습니다. 투안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완전한 안심은 아니었지만 붕괴를 멈추는 제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람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람은 기숙사 옆 자판기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람이 말했습니다. 정우, 람은 아직 무섭습니다. 하지만 람은 오늘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람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람이 대답했습니다. 람은 오늘 버려진다는 느낌이 덜합니다. 람은 오늘 설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람은 손에 든 캔커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람은 그 말이 좋습니다. 설계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버티는 길을 만드는 느낌이라서요. 저는 람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도 그거였거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려지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요. 하지만 현실은 늘 잔인합니다. 설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아름답게 풀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큰 갈등이 열립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요. 베트남을 안심시켜야 하고요. 삼성 내부에서도 옹기자와 지키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삼성 내부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으로는 전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복도를 지나갔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도 해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재무 라인은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요.
생산과 품질 라인은 지금 옮기면 납기와 품질이 무너집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현장이 먼저 부서지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태수는 아침마다 제게 자료를 던지듯 공유했습니다. 정우, 인도 증산 옵션 다시 업데이트됐다. 정우, 한국 증산 시나리오도 숫자 나왔다. 태수는 숫자를 보여주면서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숫자로 일한다. 하지만 정우가 올린 문장 때문에 요즘은 숫자 밖이 자꾸 보인다.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더 무섭기도 했습니다. 숫자 밖이 보인다는 건 선택이 더 잔인해진다는 뜻이니까요. 민지는 회의 때마다 말끝을 더 조심했습니다. 민지는 문장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들은 문장이 매끈할수록 잔인해 보였습니다. 민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현장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본사에 가능성을 보고해야 합니다. 민지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지키는 말과 옮길 수 있다는 말. 저는 민지의 그 표정에서 피로를 받습니다. 피로는 일의 양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은 더 빨리 흔들렸습니다. 투하는 라인에서 실수 하나라도 나오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시 하면 됩니다라고 웃던 투안이었는데 그날부터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투안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투안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투안은 혹시 라인 줄면 투안은 바로 잘립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바로라는 단어가 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는 협력사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이는 통화가 끝나면 얼굴이 축 처졌고 통화가 다시 시작되면 얼굴을 억지로 세웠습니다. 하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우, 하이는 오늘 은행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은행은 주문서가 줄면 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하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행은 관세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안 봅니다. 은행은 불안이 커졌는지만 봅니다. 하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하이는 직원들 눈을 못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하이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번 달도 야근 있습니까? 하이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람도 변했습니다. 람은 원래 현장을 잡아주는 사람이라서 팀원들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는 표정을 안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람이 어느 날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종이에는 베트남어로 적힌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람이 말했습니다. 람이 집에서 계산했습니다. 야근이 줄면 람 가족은 어디부터 줄여야 합니까? 람은 종이를 다시 접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람은 기술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람의 그 한 문장이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현장이 제일 싫어하는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바깥에서 결정되는 싸움이요. 그때부터 삼성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태수가 본사 회의 내용을 전달할 때 표현이 더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무 쪽은 빼야 산다는 말이 강해졌다. 생산 쪽은 지금 빼면 회복 불가라고 버틴다. 태수는 저를 보며 묻기도 했습니다. 정우, 현장 기준으로는 어느 쪽이 맞나? 저는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바꿔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느 쪽이 맞다보다 어느 쪽이 덜 무너뜨리나를 봅니다. 태수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도 이미 같은 지점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최고로 날카로워진 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장 전체의 주요 방문 일정이 공지로 내려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공지가 내려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복도 바닥이 더 반짝거리게 닦이고요. 게시판의 종이가 삐뚤어진 것까지 바로잡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오나를 묻고 묻는 목소리가 낮을수록 긴장이 큽니다. 민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정우, 이재용이 내려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순간 숨이 짧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재용이 뉴스 속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공장 게이트를 통과해 라인 근처까지 온다는 건 상황이 평소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왜 직접 내려옵니까? 민지가 답했습니다. 민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민지는 압니다. 이재용이 움직이면 내부 싸움이 숫자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방문 당일 아침, 공장 공기는 더 팽팽했습니다. 투안도, 람도, 하이도 모두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라인 옆에서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재용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재용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은 라인 소리를 그대로 듣는 듯한 표정으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민지가 안내를 했고 태수도 옆에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람이 다가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람입니다. 현장 운영 책임자입니다.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인사가 너무 짧아서 저는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짧은 인사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가 현장에겐 운명처럼 느껴지니까요. 이재용은 라인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투안이 작업을 하다가 이재용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투안은 손을 멈추려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교육에서 배운 대로 작업은 멈추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투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재용이 투안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재용은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민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야근이 줄었습니까? 민지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확정된 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분위기가 냉각된 건 맞습니다.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고 라인 끝쪽으로 더 걸었습니다. 그 길에 기숙사 복도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간조 공지판 옆에 누군가 붙여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베트남어로 적힌 날짜와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의미를 거의 직감했습니다. 대출 상환일 같은 메모는 나라가 달라도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람도 그 메모를 봤는지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하이가 합류의 협력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이는 목소리를 억지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입니다. 협력사 쪽은 주문 변동에 즉시 흔들립니다. 관세 확정이 아니어도 시장이 먼저 겁을 먹습니다. 하이가 덧붙였습니다. 협력사들은 단가 조금만 깎여도 끝인 곳이 많습니다. 이재용은 하이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재용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단가로만 보면 안 되겠군요.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단가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버틸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장면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이재용이 기숙사 쪽으로 연결된 통로를 지나가다가 야간조가 퇴근하는 시간대와 겹쳤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 눈은 빨갰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투안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투안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저분이 진짜 이재용 맞습니까? 저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투안은 잠깐 말이 없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안은 오늘 집에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안은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차가워졌습니다. 보고 있다는 말이 지켜준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는 더 큰 상처가 되니까요. 이재용은 현장 라운딩을 마친 뒤 별도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민지, 람, 하이, 그리고 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이 찼습니다. 이재용이 앉자마자 태수가 자료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이재용이 손으로 태수를 잠깐 멈췄습니다. 이재용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료는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걸 봤습니다. 이재용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봤습니다. 이재용이 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람, 갑자기 옮기면 현장은 버팁니까?
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람은 버티고 싶습니다. 하지만 람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갑자기 옮기면 품질과 납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협력사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은 이번에는 하이를 받습니다. 하이, 협력사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이가 입술을 깨물고 답했습니다. 하이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 인력은 흩어지고 신용은 무너집니다. 하이는 그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재용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재용이 물었습니다. 정우, 현장 사람들은 지금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정우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결정보다 버려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 말도 못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머가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확정이 없어도 마음은 이미 최악을 확정해버립니다. 이재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이재용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용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을 옮기면 숫자는 맞을지 모릅니다. 이재용은 문장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재용은 태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숫자만 맞추는 결정을 하면 나중에 더 큰 숫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현장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갔고요. 하이의 눈이 아주 조금 젖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내부의 전쟁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사람을 어디에 놓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재용이 남긴 문장이 회의실에 남아있는 동안 밖에서는 기계 소리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라인은 멈추지 않았고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현장은 일단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라인이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까지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재용이 떠난 뒤 민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오늘은 현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진짜로 달라집니까? 민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지는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고 봅니다. 민지는 말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투안이 야간조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투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오늘 진짜로 봤어요. 이재용이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투안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투안에게는 그 장면이 희망이라기보다 증거였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숫자가 아니구나라는 증거요. 저는 투안에게 너무 큰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했습니다. 투안, 오늘 나온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안은 그제야 손끝 떨림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의 전화였습니다. 태수는 인사도 짧게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 대통령실 쪽이 원칙을 잡았다.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을 지키되 미국이 납득할 명분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순간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는 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명분이 붙는 순간 이건 더 어렵고 더 정교해진다는 것도요. 명분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태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명분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업그레이드로 만든다. 해법은 단일 카드가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묶는다. 태수는 마치 암기하듯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원칙을 누가 잡았습니까? 태수가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자 머릿속에서 낮에 들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삼성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생태계인가? 그 질문이 이제는 원칙으로 변한 겁니다. 질문이 원칙이 되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선택이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현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태수는 제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핵심은 이거다. 미국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지만 베트남을 놓으면 공급망이 무너지고 한국 산업도 같이 흔들린다. 태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요. 그래서 패키지다.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세 나라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구조를 짜는 방식. 저는 통화를 하면서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관세는 공격이 쉬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공격은 항상 반작용을 부릅니다. 반작용이 오면 현장이 먼저 맞습니다. 그러니 설계로 풀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다시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금 달랐습니다. 숫자 보고가 아니라 문장과 프레임을 만드는 회의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우, 오늘은 말이 중요합니다. 표현 하나가 시장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말이 월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의 화면에는 산업부 쪽 지훈도 들어와 있었고 본사 쪽 태수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원칙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지훈은 충돌 프레임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안정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베트남은 단순 조립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지훈은 한 문장마다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지훈은 지금 말로 구조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삼성은 다거점 탄력 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탄력 운용이 곧 철수로 읽히면 현장이 무너진다. 태수는 저를 화면에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우, 현장 사람들에게 탄력 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무너지지 않나?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정우는 옮긴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우는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라인이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 공정을 더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라는 메시지요. 민지가 제 말을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동의합니다. 업그레이드는 버려짐이 아니라 선택받음으로 들립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은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야 버팁니다. 지훈이 그 문장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훈은 단어를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미국에는 가격 안정과 공급 안정이라는 명분을 준다. 베트남에는 일자리 안정과 기술 업그레이드라는 약속을 준다. 삼성에는 품질과 납기 유지라는 현실적 이익을 준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방향이었거든요. 누군가를 때려 눕혀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다 같이 버티게 만드는 구조. 현장은 그 구조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구조를 짜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항상 작은 장면에서 무너집니다. 협력사 단과 협상이 삐끗하는 순간, 선적이 하루 밀리는 순간, 미국 쪽에서 한마디 강하게 나오는 순간, 그 작은 균열이 전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꼭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정우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발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일도 출근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 공정 전환 계획, 협력사 완충책 같은 구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말로만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현장은 안 믿습니다. 현장은 일정표를 봐야 믿습니다. 민지가 바로 답했습니다. 민지가 현장 쪽 일정표부터 잡겠습니다. 공정교육을 언제부터 돌릴지, 어떤 인력을 우선 배치할지요. 민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민지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려면 일정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라인으로 내려가 투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투안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정우, 서울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투안에게 가능한 한 구체로 답했습니다. 투안, 공정 업그레이드 교육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인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고도화해서 버티겠다는 방향입니다. 투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안,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혔습니다.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요. 투안이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큰 희망의 웃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살아도 되겠다는 웃음이었어요. 그 작은 웃음이 현장에서는 기계 한 대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 한국이 책임을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나라라면 그래서 풀 수 있다는 점이요. 말로만 해낸다가 아니라 일정표와 시스템으로 해낸다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요. 공정 업그레이드 교육 얘기가 나온 그날 이후로 현장은 조금씩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쉰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버틴다가 아니라 설득한다의 싸움이었거든요. 한국은 베트남을 안심시켜야 했고요. 삼성은 공급망을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미국이 납득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늘 단순했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끝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테이블에서 다루는 공포는 더 복잡했습니다. 라인을 살리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는 공포요. 한국이 한마디를 잘못하면 맞서자로 읽힐 수 있고요. 한국이 너무 조용하면 손떼자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패키지라는 단어가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정우, 프레임이 잡혔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어떤 프레임입니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구조로 간다. 태수는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관세는 단기 정치에는 쉬어도 소비자 가격과 공급 안정에는 위험하다는 메시지로 간다. 베트남은 단순 조립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라는 점을 전면에 둔다. 한국은 그 노드를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한다. 저는 그 문장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계라는 거였어요. 감정으로 봐달라가 아니라 구조로 이게 더 낫다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현장 사람들을 버티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생기면 일정표가 생기고 일정표가 생기면 월급의 감각이 돌아오니까요. 며칠 뒤 공장 안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교육 일정표를 들고 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지는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안은 다음 주부터 공정 전환 교육 들어갑니다. 람팀은 품질 체크 포인트가 하나 늘어납니다. 협력사 쪽은 납품 스케줄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민지는 단어를 예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은 예쁜 단어보다 일정표를 믿습니다. 투안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정우, 이거 진짜로 하는 겁니까? 저는 투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안, 시작은 작은데 이 작은 시작이 증거가 됩니다. 투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은 작업 속도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손이 빨라지고 안정될 때 손이 정확해집니다. 그 정확함이 다시 품질로 돌아가고요. 품질이 지켜지면 설득의 명분도 강해집니다. 현장과 외교가 연결된다는 걸 그때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전쟁은 공장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공유해준 회의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미국이 납득할 언어로 말하라. 베트남이 믿을 언어로 약속하라. 삼성이 실행할 언어로 적어라. 언어가 세 개였고요. 문장 하나를 세 언어로 동시에 통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와 기업을 동시에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지훈도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지훈은 원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약간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지훈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현장 언어로 된 장면을 필요로 합니다. 숫자와 정책 문장만으로는 설득이 약해집니다. 현장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 그 장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탁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장 사람들의 공포를 꺼내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현실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없으면 구조는 공중에 뜹니다. 저는 그래서 지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드리겠습니다. 야근이 줄어들까 봐 잠을 못 자는 투안 같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협력사 은행 전화 한 통에 얼굴이 하얘지는 하이 같은 사장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 조용해졌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람 같은 책임자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면들이 사라지면 공급망이 아니라 도시가 무너집니다. 지우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그 문장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현장의 땀과 두려움이 정책 문장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문장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공장 안에서는 불안이 훈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실에는 사람들로 꽉 찼고요. 투아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투아는 메모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투안이 쉬는 시간에 제게 말했습니다. 정우, 투아는 오늘 집에 전화했습니다. 투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투아는 그 말을 하며 약간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투안에게 물었습니다. 아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투안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음 달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구조라는 게 결국 계획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계획이 가능한 삶이 안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삼성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무 라인이 빼자라고만 말하던 톤이 약해졌습니다. 재무 라인은 리스크 관리라는 말로 방향을 바꿨고요. 생산 라인은 품질 유지를 근거로 더 강하게 버텼습니다. 태수가 전해준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철수 카드는 이제 최후다. 업그레이드 카드가 지금의 카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재용이 그날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 눈이 내부의 언어를 바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정교한 설득으로 판을 뒤집는 순간이요. 저는 그 순간을 직접 회담장 안에서 본 건 아닙니다. 저는 베트남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뉴스보다 먼저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오후 늦게 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지는 숨을 약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분위기 바뀔 겁니다.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민지가 답했습니다.
미국 쪽도 관세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단어를 최대한 조심해서 썼습니다. 민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가 대결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로 읽히고 있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정우, 이게 바로 설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라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날의 기계 소리는 경보가 아니라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은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민지가 문이 열렸다고 말했던 날 이후로 공장 안의 공기는 정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밝아졌다. 이런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말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할 때는 말이 사라지고요. 버틸 수 있을 때는 말이 돌아옵니다. 현장은 그걸로 분위기를 판단합니다. 투아는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베트남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투안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있었지만 그 긴장이 끝의 긴장이 아니라 준비의 긴장이었습니다. 람도 현장을 돌 때 전처럼 입술을 깨물지 않았습니다. 람은 사람들 눈을 더 자주 봤고요. 하이는 협력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예전처럼 얼굴이 하얘지지 않았습니다. 하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우, 은행이 오늘은 목소리가 덜 날카롭습니다. 하이가 웃으려고 애쓰며 덧붙였습니다. 은행도 뉴스 보고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는 뉴스에서 시작해 공장으로 오고 안정도 뉴스에서 시작해 공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말과 구조는 결국 사람의 밥줄과 연결됩니다. 며칠 뒤 공장 게이트 앞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살짝 내렸고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은 비를 욕하면서도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들 하늘을 보며 이 비가 끝나면 뭐가 올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다시 무너질까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투안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투안은 숨이 찼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투안이 말했습니다. 정우, 들었습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투안이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정책 언어로 되어 있었지만 투안이 제일 먼저 본 건 마지막 단어였습니다. 안정. 투안이 말했습니다. 투안은 정확히 다 못 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합니다. 공정 바뀌고 교육 더 들어가고 라인 일정표가 더 길어졌다고요. 투안은 그 문장을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투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달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투안이 제게 물었던 질문이요. 정우, 투안은 바로 잘립니까? 그때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투안, 지금은 우리가 버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람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람의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이번 주 약은 다시 잡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야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근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야근은 흐름입니다. 흐름이 돌아오면 도시가 돌아옵니다. 도시가 돌아오면 가족이 다시 숨을 쉽니다. 람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한 줄을 보낸 겁니다. 저는 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람이 받자마자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람 아내가 오늘 웃었습니다. 저는 람에게 물었습니다. 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람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사 조용해졌어라고 말했던 그날이 악몽 같다고요. 람은 잠깐 멈추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람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람은 그날 때문에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하이도 그날 저를 만났습니다. 하이는 협력사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다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이가 말했습니다. 정우,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린 버텼다고요. 하이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이는 사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린 버텼다. 아니, 누군가 우리를 버리진 않았다고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현장은 늘 버림이 제일 무섭습니다. 버림만 없으면 사람은 악착같이 버팁니다. 저는 그날 밤 공장 게이트 앞을 일부러 다시 걸었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야간조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야간조 사람들 중 몇 명은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한 달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최종 감동은 회담장 악수나 발표문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감동은 현장 게이트 앞에서 터졌습니다. 사람이 다시 웃는 순간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국뽕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과장이라서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눌러서 이겼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구조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버리지 않고 판을 바꿨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오래 남는 감동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늦게 태수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태수는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정우, 결론은 이거다. 기업 하나를 살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었다. 태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문장으로 정리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공포가 국가의 원칙으로 바뀌고 기업의 언어로 바뀌고 다시 현장에 웃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순환이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남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국제 통상을 숫자, 게임으로만 보거든요. 관세를 정치로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관세라는 단어가 공장 게이트에서 어떤 표정을 만들고, 가족의 식탁에서 어떤 침묵을 만들고, 협력사 사무실에서 어떤 전화 소리를 만들었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봤습니다. 그 단어를 정면 충돌로 받지 않고 구조로 바꿔서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도요. 저는 정우입니다. 베트남 공단의 현장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문장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힘 있는 나라라서 세계가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책임질 수 있는 나라라서 세계가 기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책임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닿을 때 그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라는 것도요.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